이번 영상에서는 인유와 인용적 묘사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목차봅니다. 비유와 활용, 비유와 시적 언술, 비유의 종류, 의미의 비유, 의미의 비유와 말의 비유가 있다고 했죠. 의미의 비유에는 직유, 은유, 상징, 화류, 인유와 인용적 묘사, 제유와 환유, 풍유와 우화, 성유, 희연법 등이 있고요. 말의 비유는 도치, 과장, 대조와 모순어법, 반복과 열거, 반어와 역설, 영탕과 토너법, 여건법, 수사적 의문법, 완곡어법 등이 있습니다. 네. 목차를 보면서 자꾸 그 내용을 상상해 보세요. 복습합니다. 말의 비유, 의미의 비유와 말의 비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쯤 다 외우셨죠? 의미의 비유 첫 번째 세 가지, 의미의 비유는 전부 다 유자 들어가죠. 상징 빼고 뭐뭐 있었죠? 직유, 은유, 상징. 그리고 대유에 속하는 것 두 가지, 제유와 환유. 그리고 약간 좀 뭔가 풍자성을 띠는 것들 두 가지 뭐뭐 있었죠? 화류와 풍유가 있었죠. 그리고 인유와 성유가 있습니다. 네. 말의 비유는 세 가지씩. 네. 도가대 했었죠. 꼭 노가대 같죠. 도가대. 네. 도치, 과장, 대조가 있었고요. 또 열반영 했었죠. 열거, 반복, 영탄. 네. 그리고 반영모 했었죠. 반역, 영모. 네. 네. 그러니까 뭐요? 반어, 역설, 모순 이렇게 있습니다. 화류는 의인화를 화류라고 하죠. 대부분이 다 의인화죠. 물론 화류, 예를 들어서 무생물 바위가 컹컹 짖는다 이러면은 그냥 화류지 의인화는 아니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의인화입니다. 화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화류는 인간이 아닌 사물이나 추상 개념에 인간적 요소를 부여하여 표현하는 비유법이다. 네, 추상적 개념에 인간적 요소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죠. 네. 이때 화류의 대상, 그러니까 사물이나 추상 개념을 말하죠. 화류의 대상은 감정이입이 되어 생동감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화류 종류에는 완전한 의인화와 불완전한 의인화가 있다. 완전한 의인화 하면은 대상이 완전히 통째로 인간적 요소를 갖는 것을 말하고요. 불완전한 의인화 하면은 대상의 일부만 인간적 요소를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유는 상식적인 인식 내용이 아니라 상식적인 인식 하면은 시가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 시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비유는 상식적인 인식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 말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인식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뭐가요? 비유가. 사실 비유만 그런 거 아니죠. 시적 표현이라는 게 전부 다 새로운 인식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해야 하죠. 시에 사적인 감정 표현이 개입하면, 사적인 감정 표현이라는 것은 주관적 인식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주관적이다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거죠. 네. 그래서 사적인 감정 표현이 개입하면 시창작이 상식적 차원의 내용에 머물게 된다. 주관적 인식을 하게 되면 주관적 지각이라고 해도 좋겠네요. 주관적 지각을 하게 되면 사적인 감정 표현이 들어가고, 사적인 감정 표현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감상에 빠지기가 쉽죠. 그건 왜 그래요? 깊이 있는 인식을 못하고 피상적 인식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꾸 빤한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게 돼요.
그렇게 빤한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경우가 상식적 차원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 차원에 머물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넘어갑니다. 네, 오늘 다룰 인유와 인용적 묘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인용적 묘사. 인유를 영어에서 allusion이라고요. 영어에서 혹시 쑥쑥 자라는 영어 나무라는 쑥쑥 자라는 영어 나무라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거에 대한 차이를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refer to 이거는 직접적으로 언급하다 라는 뜻이고 allude to 하면은 이거는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언급하다 라는 뜻입니다. 인유가 allusion입니다. 네, 이게 인유라고요. 네, 이거 그리고 또 인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인용은 사이트와 quote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쑥쑥 자라는 영어나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네, 이것도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용은 사이트는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하고 quote는 직접 인용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말투까지 그대로 흉내내는 것 그것을 quote라고 하고요. 네, 근데 간접적으로 그 내용만 인용하는 것을 cite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을 인용하다 할 때 cite 써요. 이렇게. 네. 자, 인유라는 것은 한자로 풀면은 무슨 뜻이에요? 끌 인자에다가 깨우칠 유자죠. 네. 끌어와서 비유하는 것. 이것을 인유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애를 끌어다가 비유하는 것. 네. 그것을 인유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사전적 의미고요. 실제 인유는 어떤 것들을 인유하는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와 노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시가라는 것은 시 그리고 옛날에 그 가사 이런 것도 포함되죠. 문장, 어구, 인명 등을 시가 어구, 인명 등을 적절히 인용하여 작가의 의도를 살리기 위한 수사법의 한 가지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은 제가 다시 쓴 건데요. 작가가 인식한 시적 정황을 누구나 알고 있는 인물이나 글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수사법이다.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수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인용을 하잖아요. 인용. 네, 그러니까 인유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끌어와서 마치 간접적으로 인용을 하는 거죠. 비유하는 건데, 그 인유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또는 어떤 정황을 이용해서 작가의 의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수사법이에요. 만약에 장화홍련전이라는 고전소설의 인물을 인용한다면 장화와 홍련이 가지고 있는 성격, 억울함을 당했죠. 그 성격과 그들이 처한 상황과 경험에 빗대어 작가가 감각한 시적 정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가의 의도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장화홍련에 얽힌 사연들을 가지고 거기에 비교를 해서 거기에 견주어서 작가가 시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시적 정황을 객관화하는 거죠.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작가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인유라고 해요. 인용은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다 쓰는 것, 그것을 인용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인용을 인유에 쓸 것인가, 아니면 인용적 묘사에 쓸 것인가, 이것을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네. 자, 봐요. 인유의 종류에는 암인법과 명인법이 있습니다. 네. 명인법적 인유가 있고
암인법적 인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용의 출처를 드러내지 않는 게 암인법적 인유고요. 그 출처를 드러내는 게 명인법적 인유입니다. 이 명인법적 인유만 알면 되죠. 이게 뭔지만.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암인법적 인유가 됩니다. 네, 대부분 암인법적 인유입니다. 명인법적 인유도 많이 쓰죠. 특히 신춘문예에서는 명인법적 인유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장화홍련, 이 제목 좀 잘 봐보죠. 장화홍련, 오세영 시인의 시입니다. 수술실 밖에는 비가 내렸다. 헝클어진 신경 끝에서 70년 전을 보는 의사의 안경. 보이는 건 때 묻은 흰 옷뿐이다. 집도한 손으로 마취된 신경을 뜯는다. 70년 전 시구문을 빠져나간 김옥균 혹은 흰 옷의 사내. 인적 끊긴 종로통을 더운 불빛들이 기어다닌다. 실은 가운에 적시는 피, 죽어버린 흥분이다. 가위로 잘린 먹개의 상투와 벗어던진 보선짝, 눈물에 젖은 장화 홍련이 수술실 밖에서 서 있다. 70년 전 거리를 비를 맞으며 쓸쓸히 걸어가는 흰옷의 사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어디서 인용의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죠. 물론 빤히 아니까 안 밝혔겠죠. 장학년이 한국 고대 소설이라는 거 다 알죠. 그러니까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암인법적 인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실 밖에는 비가 내렸다. 누가 봐도 딱 현대의 상황이죠. 현대. 곧 옛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장화홍련이라는 인물을 이용해서 작가의 의도를,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도 고통받는 여자, 고통받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고대 소설의 등장인물을 이용해서 좀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인유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헝클어진 신경 끝에서 의사를 장쇠 정도로 본 것 같아요. 70년 전을 보는 의사의 안경, 보이는 건 때 묻은 흰 옷뿐이다. 여기서는 글자 수 때문에 붙여 쓴 것 같은데요. 원래는 때 묻다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띄어쓰면 시각적으로 글자 수가 좀 이상하죠. 이렇게 붙였으면 좀 보기 좋죠.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 맞춤법을 맞추세요. 맞춤법을 자유자재로 틀리게 쓸 수 있으려면 적어도 아주 그냥 경지에 오른 분들이 아니면 자신 없으면 그냥 맞춤법 다 맞춰서 쓰세요. 왜냐하면 맞춤법이 틀리면 평가를 만약 받는 입장이라면 맞춤법을 맞춰서 써야 돼요. 맞춤법이 틀리면 몰라서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유명한 시인들은 이분처럼, 이 오세영 시인처럼 유명한 시인들은 맞춤법을 아무리 틀려도 의도적으로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몰라서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초보 시인이라면 맞춤법을 꼭 맞춰서 쓰시도록 하세요. 웬만하면 맞춤법 맞춰서 쓰세요. 오해받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맞춤법을 어긋냈는데 보는 사람은 몰라서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집도한 손으로 마취된 신경을 뜯는다. 70년 전 시구문. 시구문은 옛날 궁전에서 시체가 밖으로 나가는 성문을 시구문이다 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런 게 있었대요. 김옥균 아시죠? 갑신정변 일으켰던
개혁가 김옥균 혹은 흰 옷의 사내. 인적 끊긴 종로통을 더운 불빛들이 기어다닌다. 종로 거리를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할 때 통자를 붙여요. 그냥 종로인데 종로통 이렇게 했을 때 그 종로의 그 거리를 좀 활기차게 강조해서 쓸 때 통자를 붙여서 씁니다. 더운 불빛들이 기어다닌다. 실은 가운을 적시는 피, 죽어버린 흥분이다. 네, 여성들은 참 지금도 고생 많습니다. 과위로 잘린 몇 개의 상투와 벗어던진 보선짝, 눈물에 젖은 장화 홍련이 수술실 밖에 서 있다. 네, 수술실 밖에 서 있대요. 그리고 70년 전 거리를 비를 맞으며 쓸쓸히 걸어가는 흰옷의 사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는 최두석 시인의 장화홍련입니다. 눈동자 속 가득한 꽃, 그중 장화홍련을 읽는다. 부러진 가로수 가지에서 안개가 피어나고 무진의 장화가 걷는다. 몇 군데 가게를 들러 미래의 아기 옷을 사들고 문을 여는 순간 빛을 쓰러졌다. 홍련은 마구 뛰었다. 어느 낯선 민가의 문을 밀치고 들어섰다. 기다리던 장쇠는 이미 칼을 거두었다. 안개가 덮여왔다. 자욱이 숨막히게 그녀의 바람에 날려다녔다. 교회의 쓰레기 처리장에서는 장미가 연못에서 연꽃이 다시 한번요. 교회의 쓰레기 처리장에서는 장미가 연못에서는 연꽃이 썩는다. 내 눈동자로 썩어 들어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장화홍련이라는 말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어떤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그 아민법, 즉 어두울 안자, 인용할 때 끌린 자 해서 아민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민법적 인유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좀 보시면 이렇게 장화홍련 이 연자가 이렇게 썼는데 그 연꽃 연자잖아요. 근데 장화홍련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고대 소설의 작중 인물이 장화와 홍련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내용상 보니까 연꽃 이름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화홍련이 연못에 빠져 죽었잖아요. 익사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연못에 빠져서 연꽃이 된 거죠. 그래서 연꽃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연꽃 이름 중에 수련이라고 연이 있고 수련이 있죠. 연은 그러니까 수련인지 그냥 연인지 구별하려면 식물 읽어주는 시인에서 연하고 쳐보시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수련은 잠잘 숫자를 써요. 그리고 물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련은 그래서 잠자는 연 이런 뜻인데 진짜 잠잔다는 뜻이 아니고 수련은 그 연꽃의 잎이 물에 딱 붙어 있어요. 물에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잠자는 것처럼 그래서 수련입니다. 그 수련에는 어리연도 있고 뭐 황금 어리연, 빅토리아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일반 연처럼 백년 홍련도 있는데요. 그렇게 어리연, 수련, 황금 어리연, 빅토리아 연 하듯이 장화홍련으로 이렇게 읽혀지는 측면도 있어요. 네, 꽃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그렇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대 소설의 작중 인물을 인유로 사용해서 좀 전에 있는 앞에 있는 시처럼 현대 사회에서 마찬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여인들
네, 그런 여인들의 어떤 사정을 고대 소설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좀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인유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러진 가로수 가지에 안개가 피어나고 안개가 피어난데요. 저는 이 시는 내용에 좀 초점을 맞춰봤어요. 이렇게 무진의 장여가 걷는다. 무진이 그 안개 무자잖아요. 이렇게 무진 나루터진. 네, 그래서 안개가 자욱이 낀 나루터. 근데 또 그 김승옥 그 소설가의 무진기행이라는 데가 있죠. 물론 이게 좀 전라도 어디가 아닐까. 무진주가 옛날에 강주가 무진주였죠. 근데 거기를 뜻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 무진의 장화가 걸어간대요. 네. 몇 군데 가게를 들러 미래의학의 옷을 사들고 문을 여는 순간 빛을 쓰러졌다. 장화홍련에서 그 누명을 쓰죠. 장화가 네, 뭐 쥐로 막 해가지고 이상한 누명을 씌우죠. 그래서 홍련은 마구 뛰었다. 어느 낯선 민가의 문을 밀치고 들어섰다. 기다리던 장세는 이미 칼을 거두었다. 안개가 덮여왔다. 자욱이 숨막히게 그녀의 바람에 날려다녔다. 현대의 여성들도 그런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네, 장화홍련이라는 고대 소설의 작중인물을 통해서 좀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쓰레기 처리장에서는 장미가, 연못에서는 연꽃이 썩는다. 내 눈동자로 썩어 들어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장미, 그리고 뭐 연꽃, 이게 교회의 쓰레기 처리장에서는 장미가 썩어 들어간대요. 이 참 굉장한 그 깊이를 가지고 쓴 것 같아요. 교회의 쓰레기 처리장에서는 장미가 썩어간다. 장미가 일반적으로 상징하는 게 뭐죠? 사랑이죠. 그 사랑이 썩어간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참 사랑이죠. 근데 연못의 연꽃이 상징하는 게 그 자비죠, 부처님. 근데 그 연못에서는 또 연꽃이 썩어간대요. 자비도 썩어가요. 사랑도 썩어가고 자비도 썩어가요. 내 눈동자로 썩어 들어간대요. 네, 자기가 보기에 그렇대요. 그리고 다음 시 보겠습니다. 세월의 얼굴 정현종 시인의 시입니다. 그래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페가서스 날개 냄새에 취해 나는 우리네 굴뚝마다 꽃을 꽂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출처가 밝혀지진 않았죠. 그래서 아민법적 인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유가 두 가지가 되고 있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인용하고 있죠. 원래는 페가서스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 신화에 천마라고도 부르고 또 뭐 신마라고도 부르죠. 원래 그 아주 하얀 그 날개 달린 말을 페가서스라고 하는데, 이 페가서스는 메두사라는 그 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 사이에서 난 존재죠. 네. 그래서 나중에 어디 별이 되든가 그래요. 별자리도 페가서스 별자리 있죠. 네. 그 날개 냄새에 취해 나는 어린애 굴뚝마다 꽂으리라고 하는데, 바로 그 신화를 이렇게 신화의 존재를, 신화적 존재, 그리스 신화의 존재를 인유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애국가 가사를 이렇게 인유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인유하고 있어요. 다음 시 하나 더 볼게요. 따뜻한 악몽 같은
내 인생 장석주 시인의 시입니다. 늦저녁 시장에서 사온 순대를 먹고 나서 그걸 쌌던 비닐은 미련 없이 버리듯이 비닐 같은 버려지는 비닐 같은 허무한 소모 너의 이 소금 같은 슬픔을 맛보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여기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어디서 인용해 왔음을 밑에다 밝히잖아요. 이렇게 저 신춘문예 시에서 보면 이런 거 많죠. 이렇게 인용을 어디서 해 왔는지 그 출처를 밝히는 것, 네, 그 밝혀서 쓰는 인유를 명인법이라고 해요. 네, 명인법적 인유라고 하는데, 어떤 어디선가, 그 한 구절 또는 한 문장을 인유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맞춤법 좀 봐요. 미련 없다라는 말, 우리가 뭐 하염없다, 속절없다 이런 것도 없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를 빼고 쓰는 경우가 없으면 없다가 붙여서 한 단어입니다. 대부분이. 속절없다, 속절없다 해서 없다를 빼고 쓰는 표현이 있나요? 없죠. 그럴 때는 대부분이 한 단어예요. 이렇게. 그래서 속절없다가 한 단어고, 또 그죠. 물론 한 단어죠. 또 끊임없다. 끊임은 있네. 끊임없다도 한 단어죠. 그리고 하염없다도 한 단어죠. 그런데 미련없다는 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시가 아니라면 이것도 이렇게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붙여 쓰는 경우는 대부분 글자 수 때문에 그리고 붙여 쓰고요. 만약 붙여 써야 되는데 띄어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호흡 때문에 띄어 씁니다. 이렇게 호흡을 맞추려고 붙여 써야 되는데 띄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호흡 때문이고 이렇게 또 띄어 써야 되는데 붙여 쓰는 경우 그런 거는 글자 수 맞추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다른 사람의 표현을 인용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것, 네, 그걸 이렇게 그리고 인용의 출처를 밝히는 것, 그것을 명인법적 인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적 묘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용도 아니고 인용적 묘사라고 했는데 인용을 사용해서 묘사하는 경우인데 인용과 구분하기 위해서 인용적 묘사라고 한 듯해요. 인용이라는 것은 인유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인용적 묘사와 일부러 구분한 듯합니다. 네. 인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유에서도 인용을 하잖아요. 네, 인용은 인유에서도 하고 인용적 묘사에서도 하니까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인용적 묘사라고 이름 지은 듯 해요. 인용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인유와 비슷하지만 인용의 출처가 모두 우리 주변의 흔한 기성품에서 따온 것이다. 인용적 묘사는 우리들 주변에 있는 흔한 기성품에서 따온 것이래요. 근데 이제 인유는 작품 또는 식구의 부분적 비유지만 인용적 묘사는 이게 중요하죠. 인유와 인용적 묘사의 차이. 인유는 아주 작은 일부분만 이렇게 쓰잖아요. 한 단어만 쓰기도 하고 하나의 문구만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인용적 묘사는 작품 또는 식구 그 자체를 다 가져와요. 네. 인용적 묘사는 미술, 관념예술이나 팝 아트의 영향이다. 네, 이거 설명 많이 했었죠. 관념예술 또는 개념예술이라고도 하는데, 자, 관념예술은 관념미술이라고도 한다. 대상의 물리적 성질보다는 사고 과정에 중심을 두는 관심을 두는 예술 경향을 말한다. 기성품을 일상의 실용적 공간에서 예술적 공간으로 옮겨놓고 기성품의 실용성을 제거하고 감상해야 할
순수한 예술적 대상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와 같이 대상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은 생각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므로 관념예술 또는 개념미술이라고 부른다. 관념, 개념 이런 것들은 생각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관념, 개념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루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르셀 듀상이라는 예를 들면 참 좋죠. 마르셀 듀상이 실생활 공간에 그러니까 변기를 샘이라는 작품으로 예술적 공간에다 내놨죠. 실생활 공간에서 변기 있을 때는 변기라는 어떤 실용적 용도가 있는 생활용품이죠. 변기가 집에 있을 때는 실생활 공간에 있잖아요. 그런데 실생활 공간에 있는 것을 자기가 쓰던 것을 예술적 공간이라는 전시장에 딱 내놓고 샘이라고 이름까지 예술품 이름까지 딱 붙였어요.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변기라는 어떤 이미지를 싹 지우고 어떤 기성품, 생활용품이라는 생각을 다 지우고 사고 과정에 중심을 둔다고 했잖아요. 다 지우고 예술적 공간에 있는 그 물건을 그 물건을 감상해야 될 순수한 예술적 대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은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실생활에 있을 때는 생활용품인데, 생활적 공간에 있을 때는 생활용품인데, 그것을 예술적 공간에서 감상해야 될 예술적 대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 해석은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념예술, 개념미술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마르셀 듀상, 샘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주 유명하죠. 1800년대 사람이니까 아주 오래된 사람이고. 또 팝아트는 1950년대에 이루어졌대요. 팝아트. 차이가 있다면 거의 비슷한데 광고, 만화, 보도사진 따위를 그대로 그림의 주제로 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좀 따왔어요. 그런 팝아트는 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유명한 분이 있었죠. 작품 보겠습니다. 벽, 황지우. 지난번에 많이 했죠? 한 두 번 다룬 것 같은데. 그죠? 이 경우는 마르셀 듀상과 거의 같은 행위죠. 마르셀 듀상이 생활 공간에 있는 기성품을 예술적 공간이라는 전시장에 딱 갖다 놓듯이 이 황지우 시인은 어떤 그 공고문을 갖다가 그죠? 공고문을 어느 그 바깥 공간에서 시적 공간으로 옮겨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공고문이라는 것은 꼭 벽과 같다라는 거죠. 벽과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벽이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있어요? 물론 기댈 수 있는 것, 또 안식처가 될 수도 있죠. 바람을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 또 경계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소통 불가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용적 묘사라고 합니다. 인용이 아니고 인용적 묘사. 특징이 뭐예요? 그대로 다 가져와요. 찾을 심자 사람인 자, 사람 찾기라는 뜻이죠. 영어에서 wanted라고요. 이렇게 wanted, 원해짐이란 말인데 이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왜 사람 범죄자들 찾는 것도 wanted라고 해요. 그 범죄자 찾는 그 공고문을 뭐라고 불러요? 그것도 wanted입니다. 사람 찾는데요. 이것은 공고문
사람 찾는 광고문이죠. 그런 게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하나도 아니고. 김종수 80년 5월 이후 가출 소식 두절 11월 3일 입대 영장 나왔음 기가 요 아는 분 연락 바람 누나 전화번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광필 광필아 모든 것을 묻지 않겠다.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조순애 21세 아버지가 기다리시니 집으로 속히 돌아와라. 내가 잘못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똥을 눈다. 아유 참, 네 갑자기 뭔 말일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이것도 앞에 있는 것과 거의 같은 인용적 묘사인데 세 가지 어떤 어떤 세 가지 그 광고를 냈죠.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광고를 낸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간절하겠죠. 간절한데 어디서 보고 있어요? 나는 쪼그려 앉아 똥을 눈다라고 해요. 네. 화장실에서 일 보면서 이렇게 똥을 누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인용적 묘사 자체죠. 이렇게 딱 인용적 묘사 자체로서 사람 찾는 광고문을 그대로 따오고, 여기는 시인의 그러니까 화자의 상황이죠. 화자의 상황. 그러니까 이 마치 사진 두 장을 이렇게 맞대어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을 몽타주 기법이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좀 무관심하죠. 이렇게 사람 찾는 사람은 간절한데, 신문을 읽는 사람은 화장실에 앉아서 똥 누면서 무관심한 태도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 몽타주 기법을 쓰는 경우는 어떤 대조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것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그죠? 그렇습니다. 대조 효과를 노리는 것을 노리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몽타주 기법이라고요. 몽타주하고 콜라주하고 되게 헷갈리죠. 몽타주는 주로 이제 그 영상, 그러니까 영화나 비디오 편집할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이나 사진이 하나가 아니라 영화 볼 때 보면은 화면이 막 두 개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화면에 나올 때가 많죠. 그런 게 이제 몽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벽에 붙어 있는 범죄자 찾는 그런 몽타주 말고 그 생각 좀 지우고 생각하세요. 몽타주 그리는 거 범죄 수사에 이용되는 몽타주 그 생각 버리시고 그냥 영상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진 두 장이 하나의 사진으로 이렇게 딱 등장할 때 많잖아요. 영화 보다 보면. 네, 그게 몽타주고, 콜라주는 영상이나 비디오에서 쓰는 게 아니라 회화, 그러니까 그림이나 물감 쓰는 그 회화, 그림이나 조각에서 쓰는데 재료가 다양해요. 몽타주는 사진, 영상이 다양하죠. 몽타주는. 그런데 콜라주는 재료가 다양해요. 회화나 그림에서 쓰는데, 그러니까 재료가 다양하니까 재료의 감각이나 재료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죠. 그림을 이루거나 조각품을 이루거나. 그러니까 재료가 뭐 헝겊, 비닐, 뭐 이런 나무 조각, 상표 뭐 그대로 이렇게 오려서 화면에 붙여서 하나의 그림을 형성해요. 그래서 그 질감을 그대로 살리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콜라주라고 합니다. 네, 그 차이가 있어요. 콜라주와 몽타주. 이 시에서는 꼭 알아야 되는 용어 같아요. 많이 쓰이는 용어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설명한 것 같아요. 네, C 보겠습니다. 다음 시. 빙그레 우유 200ml 패키지 오규원 시인의 시입니다. 저자의 시네요. 네. 여기는 숫자까지 매겨져 있어요. 1번 양쪽 모서리를 함께 눌러주세요. 나는 극자와 구구의 양쪽 모서리를 함께 꾹 누른다. 2번 따르는 곳
극자와 극우에 흰 고름이 주르르 쏟아진다. 3번 빙그레 나는 지금 빙그레 우유 200ml 패키지를 들고 있다. 빙그레 속으로 5월의 라일락이 서툴게 떨어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이것도 이제 인용적 묘사적, 이 부분은 광고문을 그대로 따왔죠. 그런데 또 뭐라 그래, 이 그대로 따왔는데 사용 설명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중간중간에 시인의 개입이 있죠. 이렇게 나는 극자와 극우의 양쪽 모서리를 함께 꾹 누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에 표시되어 있는 그 문안, 그러니까 글귀, 문안을 그대로 따와서 인용적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인이 그걸 보면서 그 문안, 광고 문안을 보면, 광고 문안이 아니군요. 그 상품에 표시되어 있는 사용 설명서 문안이죠. 그 문안을 보면서 시인의 어떤 그 뭐라고 해요? 시인의 인식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인의 인식 내용을 그대로 적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양쪽을 꾹 누르면은 아주 극단이죠, 극단. 극자와 극우의 양쪽 모서리를 함께 꾹 누른대요. 뭐 하라고요? 만나라고 누르는 거겠죠. 서로 만나서 좀 사이 좀 가까워져 보라라고 누른 듯해요. 이거는 이제 작가의 해석이 그런 거죠. 양쪽 모서리를 함께 눌러주세요. 이 말은 작가가 이렇게 인식해서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따르는 곳도 화살표 주르륵 따라지고요. 극자와 극우의 흰 고름이 주르르 쏟아진다. 고름을 짜내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만나니까 어때요? 갈등이라는 고질병이 치료되고 있는 거죠. 갈등이라는 고질병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정치적으로 뭐 극우니 극자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인을 내가 평가를 할 때 막 싫은 감정, 뭐 혐오 감정, 증오 감정, 그냥 싫어요. 이런 감정이 있을 때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죠. 정확히 어떻게 알아요? 알 방법이 없죠. 일반 국민들은 정치인에 대해서 모르죠. 그냥 언론이 알려주는 대로 대충 짐작을 하죠. 그래서 싫은 감정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 어떤 완전히 팩트로 되어 있는 것들, 지금까지 해온 일, 그리고 앞으로 할 일, 그 사람이 해왔던 일, 그리고 앞으로 할 것 같은 일,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죠. 누구는 뭐라고 이렇게 나쁜 놈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상을 이미 평가를 해놓고 나머지는 그 자기가 내린 평가를 변명하는 데 쓰죠. 합리화하는 데 쓰죠. 이미 한번 싫어했던 사람을 나중에 다시 좋아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죠. 한번 싫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 결론을 합리화하고 그러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싫은 마음, 미운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네, 그 싫어하는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게 싫어하고 미워할 이유가 없죠. 범죄자라고 해서.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합리적 판단, 그런 합리적 판단을 그 기준도 모호하지만, 네, 아무튼 증오하는 마음이 없이 판단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판단이 그나마 조금 옳은 판단일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릇된 판단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네, 주변에서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금방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해 좀 하려. 그 딱 누르니까 어때요? 이제 딱 벌어지죠. 벌어지면 빙그레 하고 벌어진대요. 웃음, 미소가. 네. 나는 지금 빙그레 우유 200ml 패키지를 들고 있다. 빙그레 속으로, 웃음 속으로 이런 말이겠죠. 웃음 속으로. 네? 딱 달라붙으니까, 만나니까 웃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5월의 라일락이 서툴게 떨어진다. 네. 해결되니까.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니까 향기까지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규원 시인의 프란츠 카프카 보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 제가 읽은 소설가 중에 최고의 소설가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어요. 그 시대 제가 한 서너 권 읽은 것 같은데, 성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성은 그 남녀 성 그런 게 아니라 남한산 성 할 때 그 성입니다. 그 성이라는 책이 있고 또 그 유명한 그 변신이라는 책이 있죠. Metamorphosis. 그리고 또 Trial인가 하는 책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도 있고 네 아주 네 이게 실존주의 그 소설에 가장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네, 메뉴를 그대로 따왔는데 메뉴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샤를르 보들레르 800원, 칼 샌드버그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브 본누프와 1000원, 에리카 종 1000원, 가스통 바슐라르 1200원, 이하브 핫산 1200원, 제레미 리프킨 1200원, 웨르겐 하버마스 1200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제일 값싸대요, 카프카가. 네, 800원이 제일 값싼 거네요. 이렇게 해놓고, 네,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인용적 묘사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료수 또는 음식 이름 자리에다가 그냥 사람만 넣어놨죠. 그대로 이렇게. 마치 그 사람을, 현대 사회가 그렇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품이죠. 네, 사람마저 상품 취급하는 그런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인용 쪽 묘사는 거의 대부분 다 비판 의식이 들어 있죠. 네, 그게 없으면 가치가 뚝 떨어지죠. 그래서 바로 그런 비판 의식이 들어 있는데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카프카 이렇게 네, 주머니 사전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은 인유와 인용적 묘사의 활용. 네. 아래 시의 인식의 깊이가 없어 보이는 이유는 하고 있습니다. 인식의 깊이가 없어 보인대요.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방생, 놓아준다는 주제 넘은 자비에 얼렐레 그 여린 것들이 나비되어 풀풀 취한 바다로 날아가고 기록되는 바다를 타고 앉아 운다. 눈물 닦아주는 내 손이 그저 감사스러워 도대체가 감격스러워. 석가님의 실수로고 그냥 바다가 되어 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별로 어려운 부분은 없죠. 이게 이제 방생에 관한 건데 물고기 놓아주는 건데 나비 되어 이러고 있어요. 물고기가 나비 된대요. 이런 부분은 은유죠. 네, 물고기가 나비다 이렇게 은유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인용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석가님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잖아요. 석가님. 네, 이렇게 석가님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시의 내용에서 보면 잘 읽어보시면 잡아요. 놓아준다는 주제 넘은 자비에 얼렐레 그 여린 것이 나비되어 폴폴 취한 바다로 나가고 기록되는 바다를 타고 앉아 운다.
눈물 닦아주는 내 손이 그저 감사스러워. 도대체가 감사스러워. 석가님의 실수로고 석가님의 실수로고 그냥 바다가 되어 운다 라고 표현하는데 자기 이 경우는 보면 다 이렇게 어떤 그 화자의 생각이죠. 놓아준다는 주제 넘은 자비에 자기가 자비를 베풀고 있어요. 여린 것들이 나비되어 취한 바다로 나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또 여기 보면 끼룩끼룩되는 바다를 타고 앉아온다. 눈물 닦아주는 내 손이 그저 감사스러워. 이 부분이 특히 심하죠. 도대체가 감격스러워. 이 부분이요. 특히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이제 대단히 그 화자의 어떤 주관적 지각이죠. 주관적 지각을 하게 되면 감상에 빠지기 쉬워요. 이렇게 감상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죠. 이렇게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석가님의 실수로고 석가님의 실수로고 그냥 바다가 되어 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관적 지각을 하면 주관적 감상에 빠지기가 쉽죠. 네. 주관적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가 부족해요? 사실적으로 바라보질 못하죠. 사실적 지각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피상적 지각만 해서 피상적 지각만 하게 되면 깊이 있는 속 깊은 곳을 보지를 못하죠. 보이지 않는 변을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인식의 깊이가 부족하게 됩니다. 피상적 지각을 하면 인식의 깊이가 없어요. 네. 감상에 빠진 사람이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주관적 감상에 빠진 사람이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깊이 있게 관찰을 못하니까 인식의 깊이가 그만큼 없게 되겠죠.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주관적 감상에 빠졌다 하면은 대부분 그 자아도취증, 영어로 narcissism, 나르키시즘이라고 하나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나요? 영어로 발음하면 narcissism, 그런 자아도취증에 빠져 있게 되죠. 그러면 대체로 막 멋있게 쓰려고요. 말을 멋지게 쓰려고 하면 어떤 것이 사실적이지 못하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사실적이지가 못해서 주로 말을 지나치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아는 체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인식의 깊이가 없어 보이는 이유는 주관적 지각에 의하여 주관적 감상에 빠진다. 네,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죠. 한마디로 narcissism, 자아도취증에 빠지게 돼요. 사실적 지각이 없이 피상적 지각만 해서 인식의 깊이가 없어 보인다. 인식의 깊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거 아주 중요하네요. 시적 정황을 객관적으로 개별화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사실적 인식이 필요하다. 사실적 인식. 방생을 하면은 방생하는 시적 정황이 있을 거 아니야. 뭉뚱그려서 표현할 게 아니라 그때 그 정황에서 본 진짜 실제로 본 실제적인 어떤 정황을 써야 되는 거죠. 뭐 돌이 많은 곳에서 방생을 했다든가, 그죠? 몇 명이서 가가지고 방생했는데 뭐 손이 어떻다든가 물이 어떻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하고 있어요. 네, 다음 시 보겠습니다. 아래 시에 사용된 인유가 성공적인 이유, 성공적이래요. 이거 아주 성공적으로 잘 썼다고 합니다. 네, 이게 힘쓸 노 땡땡이 씨, 체력은 국력이다고 팔뚝에 불그러진 힘줄을 기특히 여겼고, 힘줄은 갯돈 낼 아내의 돈줄이고, 배고파 보채는 아이들의 밥줄이고, 이름 없는 족보의 생명줄이다. 그러나 기특한 힘줄도 밤마다 반란을 일으켰고, 찬물 찜질로 진압하기에도 지친 날,
시뻘건 피 한 사발 개원했다.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그죠? 이제 이거는 체력은 국력이다. 이 부분을 인용해 와서 비유하고 있죠. 인용해서 비유하는 게 인유예요. 그냥 인용만 했다고 인유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인용해서 비유를 해야 돼요. 이렇게. 체력은 국력이다. 한마디로 이거는 표어죠, 표어. 뭐 슬로건, 슬로건이라고 하나요? 표어, 또 모토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체력은 국력이다. 그런 어떤 표어를 그대로 인유하고 있어요. 인유로서 쓰고 있죠. 근데 이거는 표는 이 표 자체는 뭐예요? 체력은 국력이다. 국력이니까 체력을 길러라. 이 말은 뭐 국력을 위해서 체력을 길러란 말은 아니죠. 개개인의 건강이 중요하다. 건강을 지켜라. 뭐 체력을 튼튼히 해라. 이런 말인데 실제 현대인 실제 개인의 삶은 어때요? 이렇게 팔뚝에 불거러진 힘줄을 기특이 여겼다. 네, 체력은 국력이라고 아주 그냥 체력을 막 길렀나 봐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 힘줄은 갯돈 낼 아내의 돈줄이고 배고파 우는 아이들의 밥줄이고 이름 없는 족보의 생명줄이다. 그러나 기특한 힘줄도 밤마다 반란을 일으켰고 그 힘줄이 아주 그냥 아픈가 봐요. 아파. 밤마다 아파서 죽을 지경이야. 찬물찜지로 진압하기에도 지친 날, 아주 지칠 대로 지쳤어요. 노동에. 시뻘건 피 한 사발을 개원했다. 큰일 났네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체력은 국력이라고 실컷 기르게 해놓고 길렀는데, 사는 건 뭐예요? 그 체력만으로 살아야만 하는, 그죠? 그 남은 게 체력밖에 없는, 삶의 수단이 그것밖에 없어서 아주 시달리고 있는 어떤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네, 그런 노동자의 실상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이 표와 체력인 국력이다. 네, 이 표하고 실제 삶, 노동자의 삶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네, 그렇게 대비시키는데 그게 잘 드러나고 있죠. 네, 어떤 그 비판적, 풍자적 요소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리합니다. 인유를 통해 대상의, 여기서는 표죠. 대상의 일반적 의미, 즉 의미 뒤에 숨겨져 있는 전혀 다른 면을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점이 성공적인 이유다. 체력은 국력이다 라고 체력을 길러놨더니 체력으로밖에 살 수 없는 노동자의 현실이 이렇게 숨겨져 있죠. 네. 자, 다음 시 봅니다. 아래 시가 인유가 아닌 이유, 인유가 아닌 이유래요. 인유처럼 보이는데 인유가 아니에요. 인유와 인유가 아닌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네, 진짜 구별해야 돼요. 인유와 인유가 아닌 것. 인유가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용해서 비유하는 거라고 이렇게. 인용해서 비유하는 게 인유예요. 인용만 해갖고는 인유가 아니죠. 자, 볼까요? 8월의 오후, 옥수수인데, 오수수라고 했네요. 옥수수. 네,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옥수수 1학년. 이 시를 또는 뭐 글을 쓰는 분들은 단어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일항. 일항이 뭐죠? 일항. 고랑과 일항 이렇게 나누시면 안 돼요. 네, 사실은 일항이라는 것은 일항. 우리가 그 밭을 갈아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밭 갈아놓은 부분. 두둑하고 골이 있어요. 고랑. 고랑이 있고 고랑 랑자가 들어가니까 일항 이러기가 쉬운데 일항이 아니고 두둑이라는 거예요. 고랑과 두둑. 그 두둑과 고랑을 합쳐서 일항이라고 합니다. 일항은 네, 이게 밭 그 쟁기질 해놓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있죠. 마치 파도처럼 그런 그 모양, 물결 모양을 일항이라고 해요. 두둑과 일항을 합쳐서. 자, 고랑에, 굳이 이제 고랑의 반대말을 찾아라 이러면은 한
그 마루 정도가 되죠. 마루는 두둑의 꼭대기, 예, 고랑의 제일 골이죠. 고랑의 가장 밑부분은 골이라고 해요. 골. 고랑에서 가장 아래쪽 그것을 골이라고, 두둑에서 가장 위쪽을 마루라고 해요. 그래서 두둑과 고랑을 가리켜서 일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항을 두둑이란 뜻으로 많이 써요. 자, 어머니는 농협에서 구입한 배추 씨앗이 싹이 트지 않는다며 읍내에서 새로 쌓은 씨앗을 뿌렸다. 벼 나달도 연물지 않았는데 철모르는 참새들 논 위에서 떼지어 날아 올 봄엔 소쩍새도 그리 울지 않았는디 저것 때문에 그랬나, 이렇게 썼습니다. 인용부호를 썼잖아요. 인용부호. 이 인용한 말, 큰 따옴표잖아요. 큰 따옴표는 인용부호잖아요. 인용부호를 썼기 때문에 그대로 직접 인용을 하는 거죠. 직접 그 대상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것은 그냥 인용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비유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비유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인용을 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시적 공간에 옮겨놨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인용이다. 네, 인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인유가 아닌 이유입니다. 여기 좀 몇 가지 봐요. 이렇게 이제 배추 씨앗, 배추 씨앗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니까 시적 공간이 아닐 때는 이렇게 띄어서 쓰세요. 네. 그리고 철모르다는 철 모르다 이렇게 써놓으면 진짜 강철을 모른다 이런 뜻 돼버리니까 철 모르다가 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철없다, 철 모르다 한 단어예요. 그래서 붙여 쓰는 게 맞고요. 이렇게 띄어 쓰는 것은 붙여 써야 되는데 띄어 썼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 시적 호흡을 위해서 띄었습니다. 떼지어도 마찬가지로 떼지어가 한 단어가 아니니까 띄어 쓰세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붙여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큰 따옴표 이렇게 인용부호를 쓴 경우는 인유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인용이라고요. 네. 다음 아래 시의 인유가 성공적으로 보이는 이유, 여름 속의 비. 이것도 성공적인가 봐요. 네, 여름 속의 비. 자, 봐요. 비가 내린다 어머니 오래도록 이불 허청 꿰매시고 눅눅한 정오의 허기가 실과 같이 꿰매어진다. 이렇게 구체적 정황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구체적 정황이 있으면 벌써 딱 첫년 읽어보면 다 골라냅니다. 이렇게 네. 구체적 정황이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하면 안 돼요. 구체적 정황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비가 내린다 어머니 오래도록 이불 효청 꿰매시고 눅눅한 정오의 허기가 실과 같이 꿰매진다.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눕던 이별의 고개 부르시는 노래 속으로 파고드는 여름 속의 비. 방문을 열자 줄다름쳐 갈증의 여름 들판으로 쏠려가는 여름 속의 비. 이게 쏠려가는 여름 속의 비라는 게 뭘까요? 이게 쏠려가는 여름 속의 비. 그 도시에서 보면 이 느낌의 비 어떤 장면을 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아주 짙푸른 그 산을 배경으로 해서 좀 거리를 두고 비를 보면 그 물 주는 왜 화분에 물 주는 이게 있잖아요. 그거 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빗줄기가 무리를 지어서 쫙 산을 이렇게 건너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쏠려가는 여름 속의 비라고 그걸 이렇게 표현한 듯해요. 근데 도시에서 살면 이 느낌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또 보이지도 않죠, 비가. 그러니까 지푸른 산을 배경으로 해서 좀 먼 데서 볼 때, 소낙비, 좀 비가 좀 많이 내리면 바로 그 무리를 지어서 빗줄기가 쫙 그 산을 이동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부분이죠. 미아리 눈물 고개 이렇게. 이건 이제 유행가 가사인데, 자, 왜 이게 이 유행가 가사를 인유라는 어떤 비유법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잘 인유가 된 것인가? 이거는 이 노래 자체가 어떤 감정이 있는 노래죠.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요?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는 노래죠. 이 노래 자체가 그 어머니의 그 심정, 그죠? 이 비가 내리고 이 상황, 그죠? 정오의 허기가 실과 같이 깨어진다. 이런 상황과 또 그러게 이 부분 이렇게, 이 상황들, 어머니의 어떤 심리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유가 성공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볼까요? 정리합니다. 아래 시의 인유가 성공적으로 보이는 이유, 위시죠. 유행가 가사의 일부가 어머니의 심정과 시적 정황을 구체적인 정황이죠. 잘 반영한다. 이 말 제가 다시 하고 싶은데요. 구체적인 정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저 위에 아까 그 시 있었죠. 어떤 거지? 이 부분죠. 놓아준다는 주제 넘은 자비여 렐레 어린 것들 나비되어 펄펄 취한 바다로 무슨 뭐 강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닷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정황이 안 보여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다는 건지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쓰면은 다 걸러집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시적 정황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인가요? 네, 여기군요. 자, 다음 시 하나 봅니다. 아래 시의 인용이 인용적 묘사라기보다는 인유로 봄이 더 타당한 이유. 인용적 묘사, 특징이 뭐였죠? 인용적 묘사 특징. 특징을 딱 알면 되죠. 특징. 인유는 뭐고, 물론 인용적 묘사도 비유긴 하죠. 네. 인용적 묘사라기보다는 인유라는 비유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이유가 뭔가 그거 하나 보시고요. 비유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 즉 인유인지 인용적 묘사인지 아무튼 가치가 좀 떨어져 보이는 이유가 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볼까요? 화를 낸다는 것은 죄를 더하는 일이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참기 힘든 분노도 쏟아지는 눈물도 시간은 위안이 된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화를 낸다는 것이 더욱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분노가 가라앉기 전에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모든 것에 숨겨진 내 죄를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부터네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여기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이래. 여기 영원 희가 맞죠?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
이 부분은 그냥 저기 뭐 주기도문을 그대로 가져왔죠.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네, 주기도문인데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이것이 왜 그대로 다 따왔으면 인용적 묘사라고 함이 맞죠. 이렇게 인용적 묘사. 근데 인용적 묘사는 그냥 티가 나요. 이렇게 딱 봐도. 근데 이거는 왠지 인용적 묘사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왜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인용적 묘사 부분을 다 빼도, 그죠? 인용적 묘사 부분을 다 빼도, 네, 이 부분만을 가지고서, 또 어떤 그 죄라는 시죠.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으로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비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인용을 해서 이 시에 비유로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인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왜 비유, 즉 인유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가? 그것을 묻고 있죠. 인유로서의 가치가 왜 떨어지는가? 좀 전에도 강조했듯이 시는 구체적인 어떤 시적 정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보시면은 아주 빤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화를 낸다는 것은 죄를 다하는 일이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죠. 시간이 해결해 준다. 아주 흔한 표현이죠. 상식적이고 흔한 표현이고 이미 상식이 된 표현들이죠. 그러면 이게 참기 있는 분노도 쏟아지는 눈물도 시간은 위안이 된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미 많이 쓰고 있는 이야기. 뭐 더욱 죄가 된다. 그죠? 예, 화를 낸다는 것은 더욱 죄가 된다. 그죠? 그리고 또 분노가 가라앉기도 전에,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모든 것에 숨겨진 내 죄를 발견하게 된다. 아주 상식적인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유도 어떻게 돼요? 상식적인 비유라는 수준에 머물게 되죠. 그죠? 시적 내용이 상식적인 수준이면 비유 자체도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어떤 비유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볼까요? 정리합니다. 인용적 묘사라기보다는 전체를 따왔으니까 인용적 묘사로 보이긴 하지만 인유로 봄이 더 타당한 이유가 뭔가 주기도문 전체를 인용했다는 면에서 인용적 묘사로 볼 수 있겠으나 인용 부분을 빼도 죄라는 시가 한편의 시가 된다는 점에서 인유로 봄이 타당하다. 비유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 인용을 뺀 순수 창작 부분이 상식적인 범주, 이미 남도 다 하는 말 빤한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도 그 평범한 인유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자, 시 하나만 더 봅니다. 아래 시가 실패작인 이유, 네, 실패작인 이유, 실패작이래요. 한번 볼까요? 시인학교 땡땡 공공이 장학생 명단, 해당자 없음. 사람 이름 써놓고 쭉쭉쭉쭉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시를 가르치겠다는 선생이 앉아 성적을 매긴다. 892 장학생은 땡땡땡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이 시는 그 저자의 이 책 저자 오규현 시인의 프란츠 카프카 그 시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되면 왜 실패작이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형식, 시의 형식을 실험하는 시들 있죠. 네. 흔히 뭐 이런 게 그런 거죠. 인용적 묘사 자체가 뭐 관념 예술, 뭐 개념 예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시의 어떤 형식을
실험하는 경우 실험적인 형식이죠. 이게 그런 것들이 실험적인 형식인데 그런 대단히 실험적인 형식인 어떤 그 시는 그 생김새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김새 자체가 생명인데 그 생김새 자체를 그대로 똑같이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모방이죠. 그 작품을 표절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렇게. 네. 근데 못 모르고 이렇게 못 모르고 형태를 똑같이 해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실패한 인용적 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적인 시들은 그 생김새 자체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걸 베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 특히 이런 시들은 그 뒤 어떤 그 옮긴 것 자체만으로, 그죠? 인용적 묘사를 한 것,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그대로 시적 공간, 생활 공간에서 시적 공간으로 옮겨놓은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작가의 해석 또는 작가의 의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아래 시가 실패작인 이유는 인용적 묘사가 중심이 되는 시는 인용적 묘사가 중심이 되는 시, 그죠? 생활 공간에서 시적 공간으로 글을 그대로 어떤 광고문이든 뭐든 그대로 옮겨놓는 그 행위는 실험성이 강하다. 실험성이 강한 작품은 실험적인 틀, 그러니까 시의 형식, 시의 형식 또는 뭐 시가 생김새, 시의 형식, 생김새 자체가 작품의 생명이다. 따라서 그와 비슷한 형식의 시를 쓰면 인식의 깊이가 없는, 그죠? 그대로 갖다 썼으니까 뭘 이렇게 깊이 관찰을 했겠어요. 그죠? 인식의 깊이가 없는 모방에 불과한 시가 된다. 실험적 형식의 작품은 작품의 이면에 작가의 해석과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제유와 환유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